로순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6일 로순의 오늘 소식입니다. 오늘은 전염병, 전쟁, 경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소식을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관련 소식을 보니 뭔가 정보의 흐름, 이 소식의 흐름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두 가지 상반된 방향의 기사들이 나오는 건데요. 먼저 원숭이 두창은 대유행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주장이요. 두 번째로는 원숭이 두창이 빨리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보건기구가 7월 18일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지정할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원숭이 두창은 대유행이 될 가능성이 없는 질병이지만 WHO나 주요 국가들과 주류 언론들은 애써서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전염병 코로나를 보니까 이 코로나 관련해서는 갑자기 기사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분위기도 급격히 변하고 있어요. 관련 기사만 140개 정도가 쏟아졌으니 도배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비슷해요. 먼저 코로나 재유행, 코로나 6차 유행 등으로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한다는 그런 나팔을 불어대고 있고요. 제가 어제까지 며칠 동안 한국에 있었는데 그 흔하던 선별 진료소들도 다 없어졌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PCR 검사들 저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사를 안 하면요 흔한 감기에 불과한 증상인데 지금 정부와 언론에서는 확진자 수가 너무나 많아져서 6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이런 메시지가 이 대중들의 머리에 각인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A.5 변이 우세종 가능성, 면역력 약화, 새 변이 휴가철 탓, 이런 식으로 쭉 해놨어요. 또 31개의 기사가 달린 것처럼 확진자 증가세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왜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죠?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죠? 바로 4차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속고도 지난 2년 동안 속고도 모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답답합니다. 백신 맞는다고 예방되지 않고요. 증상도 완화되지 않고요. 님을 보호해 주지도 않고 남을 보호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수십 종의 부작용이 공식적으로 보고된 그 정체 모를 물질들이 근육 속으로, 핏줄 속으로 주입되는 겁니다. 몸 속으로 주입되는 물질은요, 한번 들어가면 여간에서는 몸 바깥으로 배출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발 백신 맞지 마세요. 백신 맞지 마십시다. 제 구독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설마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검열을 안 할 겁니다만 혹시라도 이 내용이 지금 백신 맞지 맙시다 이런 얘기하면 항상 검열되거든요. 다른 분들은. 근데 이제 이게 검열되거나 제재가 된다면 그렇다면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되지만요. 자, 여기 기사도 보이죠? 4차 접종 전 국민 확대할 수도. 이 기사 제목 자체가 뭔가 선동성이 있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듯한 그런 기사입니다. 코로나 재유행이 육박했으니까 4차 접종 국민 확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맞으세요. 확대 검토하고 있으니까 준비하세요. 재유행이 임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60세 이상은 4차 접종 확대 준비할 거니까 맞을 준비하세요.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정부님 과학방역 했죠? 자, 어떻게 할 건가요? 이제 준비하셔야죠. 요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위기 좀 얘기해 볼게요. 경제위기 하는 빅스텝 불가피, 물가 상승률 6%, 한국은행 빅스텝 나서나. 자, 벌써 물가 상승률이 6%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겠죠. 미국이 달러 금리를 올리는데 한국 같은 비기축통화가 무슨 수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빅스텝이라는 거는요, 한 번에 0.5%포인트씩 금리를 올리는 건데, 이게 이 금리라는 것이 0.1%에도 0.1%에도 경제 참여자들의 파산, 삶, 죽음을 결정지을 정도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0.5%라는 빅스텝을 할 만큼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재가 급박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어요. 뛰는 물가 못 따라간 월급, 중산층 실질 소득 감소. 이게 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했잖아요. 이 나라가 식량 자원, 또 지하 자원들, 광물 자원, 그리고 에너지, 이런 또 비료, 이런 자원들을 쥐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전쟁했으니까 실물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물류 시스템들이요. 주요 국가의 물류 시스템, 트럭, 항공, 또 항만, 배로 하는 거예요. 그럼 물류 시스템이 이 보이는 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 손들이 있어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의 의도대로 또는 자발적 파업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 중국이 얼마 전까지 뭐 상하이라던가 시안이라던가, 이게 지금 현재 세계 공장을 역할하고 있는 중국의 그런 큰 도시들이 락다운 됐어요. 그죠? 그래서 마비가 됐기 때문에 실물 물건들의 가격, 물가가 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찍어낸 돈의 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흔히 그것들을 버블이라고 하죠. 버블, 거품. 거품이 껴도 너무 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너무 끼면, 거품이 커지면 이게 터지겠죠. 버블이 터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터지면은 그러면 다 죽는 거거든요. 뭐 지배 세력들도 다 죽어요. 폭동 나고 뭐 해서 다 죽어요. 그래서 아무도 살아남을 예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영향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중앙은행들이 작정하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작정하고 버티다가 작정하고 올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달러라든가 유로와 같은 그런 기축 통화들이 급격히 빠져나가서 자기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들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달러나 유로화가 급격히 빠져나가서 이 경제 혼란이 오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1997년 IMF 사태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 겪기 위해서 이 비기축 통화들을 사용하는 한국 같은 나라들이요. 이런 나라들은 금리를 더 높게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달러나 유로화가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 나라에. 안 남아있으면 뭐 다 난리 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뭐 요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즉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월급쟁이들 월급은 쉽게 안 오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것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노동단체들의 시위와 파업이 이어질 겁니다. 임금 올려달라고 하고요. 못 살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엄청난 혼란들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님들은 무리하게 빚내서 부동산이나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같은 일확천금 꿈꾸지 마시고요. 또 지갑 꼭 붙들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귀 기울이시기 바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죄의 근본입니다. 아시죠? 지금 그런 거 꿈꿀 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볼까요? 기름값, 오펙, 그리고 사무총장 급사. 바르킨도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죽었대요. 근데 이게 뭐가 어때서 이거 뭔 상관이야 우리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지난 7월 3일 날 원유 가격이 배럴당, 즉 드럼통당 38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 얘기했었죠. 그 원유들의 수출을 조율하는 그 기구 이름이 오펙이라고 합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즉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이런 식으로 우리 대표하는 기구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오펙이라고 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예요. 이 오펙의 대장격 사무총장인 바르킨도라는 인물이 나이지리아 출신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7월 5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에너지 관련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네수엘라, 이란에서 나는 원유가 현재의 이 공급난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베네수엘라나 이란에서 나는 원유를 잘 공급할 수 있게끔 해주면 이런 원유 대란이,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몇 시간 후에 돌연사 급사했어요. 네. 갑자기 죽었어요. 뭔가 냄새가 나지 않나요? 저만 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데요. 이 원유, 즉 석유는 지난 70년간 대부분의 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그 대표적 사례였고요. 또 몇 년 전에 이슬람 그 무장단체 ISIS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ISIS가 뭐 어디 저기 지구 구석에 뭐 남극이나 북극이나 어디 이런 데서 거기도 자원이 많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런 데서 활동했으면 아무도 관심 안 뒀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국제적인 주목을 끌었던 이유가 이 ISIS의 활동 무대가 원유를 캐는 유전지대, 아주 그 생산성 좋은 유전지대에 널려 있었어요. 그게 널려 있는 지역에서 활동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낸 원유들, 캐낸 원유들이 수송하는 파이프, 원유 파이프가 지나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요. 그 시리아 지역이 중동에서 캐낸 원유가 저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ISIS가 전 세계 주목을 받았고 뭘 퇴치한다고 뭐 미국에서 들어가고 러시아에서 들어가고 그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또 베네수엘라와 이란도 국제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그게 주요한 타겟과 이슈가 되는 것도 이 나라가 전 세계 그 원유 매장량의 5위 안에 꼽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가진 양질의 막대한 원유 때문에 이 나라들이 항상 주목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63세밖에 안 되는 젊은 건강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전 세계 석유 수출국 기구의 대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다음에 몇 시간 후에 갑자기 죽었다. 이거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구조죠. 뭐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뭐 동의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아무튼 이상하다고요. 냄새 난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항상 그 로지컬하게 합리적으로 일들이 돌아간다고 보실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저걸 움직이는 손들이 뭘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쟁 관련해서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1000조 투입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요. 미국하고 영국 등 40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모델로 한강의 기적을 언급했다네요. 뭐 또 국뽕이 등장한 시기인가요? 자, 무슨 얘기인지 좀 살펴보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략 한 1000조가 투자될 건가 본데요.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000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600조입니다. 600조. 그런데 그 600조보다 훨씬 많은 대략 1000조, 뭐 정확히는 980조라고 하는데요. 이걸 투입한다고 하네요. 그 엄청난 돈, 이 천문학적인 돈을 누가 댈까요? 왜 돈을 댈까요? 왜 우크라이나에 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재건을 하려고 40개국이나 되는 미국과 영국의 대표적인 세력, 서방 세력과 또 그 동맹들이 이렇게 나서서 난리를 치고 있나요?
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전제를 하고 깔고 가야 될 게, 우리나라는 항상 좋은 편이다. 미국이나 영국은 자유의 수호자이고 그와 함께하는 동맹국가 우리나라는 착한 편이고 거기에 반대하는 편은 나쁜 편이다. 이런 생각은 반드시 지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항상 나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쁜 생각입니다. 바른 생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흑과 백으로 나눌 그 세상이 그냥 두 개로 그냥 나눠서 그렇게 내 편이면 좋은 편, 남의 편이면 나쁜 편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러시아나 중국, 남미,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에서 나오는 영어 뉴스를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한번 한국어로 번역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 MBC, SBS 같은 뭐 KBS, JTBC 같이 우리나라 주요 언론,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CNN이나 BBC의 주요 언론과는 전혀 반대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뉴스는 다 여기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해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반대 소식을 이런 나라들에서는 내보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둘 중에 하나는 완벽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둘 다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저는 그래서 몇 년 동안 지켜봐 본 결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방 국가들도 항상 바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상당히 많이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가족분들은 그럼 누가 진짜 착한 편이고 누가 진짜 나쁜 편이야? 이렇게 또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진짜 착한 편은 없고요. 진짜 나쁜 편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통치자나 권세자나 세상의 주관자들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속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십니다.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나요? 기도와 말씀으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급격하게 두 개의 세력으로 갈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세력이 뭐 하나는 착한 편, 하나 나쁜 편이야 그게 아니고요. 둘 다 짐승 세력입니다. 짐승 세력의 내부 권력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세계 전쟁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6번째 나팔 재앙이 있죠. 요한계시록 9장에요. 여기에 세계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이제 또 한번 요한계시록 9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님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